대표적인 임상 증상을 영어의 약자를 따서 디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이고요.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보여드릴 텐데 지금 옆에 제가 일일이 읽어드릴 시간은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옆에 한글로 써 있는 이런 증상들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주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설명드릴 생각입니다. 여기 사진에 있는 아이 귀엽죠? 이제 말티즈고 지금은 곁에 없습니다. 이제 방울이라는 아이고 제가 처음부터 키웠던 건 아니고 다른 분이 키우시다가 잘 아시는 쿠싱도 걸리고 신부전도 오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어떻게 제가 이제 키우게 된 아이예요. 근데 처음 키우게 될 상황만 해도 저렇게 귀엽고 엄청 똑똑했어요. 눈치가 보통이 아니었고요. 그랬던 아이가 이제 뭐 떠난 지는 이제 한 1년여가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몇 년 전이겠죠. 저런 증상을 보인 게. 그때만 해도 저도 CDS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았고 개의 치매가 있다고 생각은 되나 정확하게 이렇게 구체적인 개념들이 잘 없었기 때문에 저조차도 지금부터 설명드린 여러 내용들이 과연 치매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사실 못했어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게 동영상은 아니지만 병원 케이지 안에서 막 이제 하늘을 보고서 죄송합니다 미친 듯이 짖고 있는 모습인데 왜 저런 현상이 생겼냐면 처음에는 이제 뭐 먹을 거 달라고 하고 뭐 어떤 욕구를 표시하는 데 있어서 성질이 좀 급해가지고 항상 짖었어요. 그러려니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출근해서 어떤 분들은 원장님 아이들은 좋겠어요. 맨날 이제 원장님이 아이들 치료해 줄 거잖아요. 라고 얘기하시지만 천만의 말씀이고 저는 병원에 와서 병원에 오는 전국에서 오는 많이 아픈 환자들을 케어하고 돌봐야 되다 보니까 정작 저희 아이들을 제가 산책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저희 아이들은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얌전히 집에 있다가 언젠가부터 반기고 하는 게 아니라 짖기 시작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더라고요. 제일 처음에는 우리 설원장님이 전문 영역이신 행동학적 문제로 봤어요. 뭐 격리 불안이나 제가 많이 못 놀아줘서 그렇거나 사회화가 덜 됐거나 이런 문제로 봤었는데 너무 시끄럽고 하루 종일 짖고 말썽을 피우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제 민원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출근할 때마다 한동안 이제 얘기 바구니 해서 맨날 데리고 다녔거든요. 처음에 병원에 두면 제가 보일 때까지 짖고 하다가 제가 나타나면 알아보고 또 조용해지니까 진료하고 있는데 저희 병원 선생님들이 방울이 짖는다고 원장님 부르면 제가 이제 데려가야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저 이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케이지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죠. 저희 살짝 비쳐 있는데 제가 와서 방울아 하고 꺼내고 하려고 해도 저 이제 몰라요. 그 계속 꺼내라고 짖기도 하고 주인은 어디 가냐 짖기도 하고 이런 장면인 것이고요. 이런 상태만 해도 상당히 괜찮았어요. 저 옆에 있는 것은 흔히 말하는 마약방석에 허공을 응시하고 아무 생각 없이 누워있는 건데 편안하게 있는 게 아니고 보시면 살도 많이 빠져있죠. 불과 한 4, 5개월 정도 후에 저렇게까지 삶의 질이 떨어지고 급격하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몇몇 가지 보조제라든지 뒤에 소개드릴 전통적인 약밖에 없었는데 처음에 한 달, 길게는 2달 정도 반짝 효과가 있다가 사실 전혀 효과가 있지 않았고 그걸 쓰는 가운데서 보호자분들 실수하실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는데 저도 방법이 없으니까 기존에 해왔던 그 요법을 더 강화시킨 거예요. 증량을 하거나 빈도를 늘렸더니 오히려 잠을 더 못 자고 애가 더 심해졌는데 그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 지금은 왜 그런지도 설명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방향 감각의 변화, 디스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거겠고 초창기에 보통 많이 나타나는 변화고 다른 병들과 많이 오인되기도 합니다. 지금 두 번째 부분이 이제 상호작용에 대한 건데 아까 설쌤이 이제 수면장애에 대한 걸 되게 강조하셨어요. 저희 방울이도 잠을 안 자서 정말 힘들었기도 했는데 그거와 함께 많은 반려보호자분들께서 되게 문의하시고 되게 실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상호작용의 변화입니다. 지금 요 오른쪽에 사진들을 보시면 우리 방울이가 떠나기 전에 저희 병원 바로 위층에 저희 병원에 한방재활센터가 있거든요. 한창 이제 인지장애가 심해지고 쿠싱 때문에 근육량이 빠지면서 제대로 보행도 안 되고 일상생활이 떨어지니까 통증이라도 완화해주고 걷기라도 해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출근할 때마다 데려와서 저 2층에서 이제 침을 맞고 했었는데 저희 병원 아시는 보호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유능하신 선생님들이 아픈 아이들, 예민한 아이들도 정말 기가 막히게 침도 잘 놓고 하시거든요. 저희 방울이도 처음엔 침을 잘 맞았어요. 근데 저 사진은 뭐냐면 점점 인지장애가 심해지면서 그 잘 맞던 침이나 이런 것들을 애가 강하게 거부를 하는데 어느 날은 제가 진료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죠. 방울이가 너무 발작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뭐 응급 상황일지도 모르겠다. 애가 너무 싫어하고 막 비명을 지른다 해서 깜짝 놀라서 올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발작이 아니었고 그날따라 이유 없이 침을 맞는데 싫다고 표현을 한 건지 어떤 이유 때문에 갑자기 비명을 지르고 너무 거부를 해서 제가 부랴부랴 올라가서 지금 이제 안고 진정을 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뭐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이제 멀리서 계신 분이세요. 근데 지금 이제 실제 이 아이가 이래 보여도 이제 그 숙녀분이십니다. 숙녀분이시고 보호자분께서는 이제 털 많은 악어라고 부르시는데 막 입질을 하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래도 입질을 했던 아이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긴 하던데 제가 이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저도 몰라고 하는데 통상은 싫어하는 행위를 하거나 입이 아프거나 어디가 불편해서 하면 이제 방어하거나 이런 이제 물림을 하는 건데 이 숙녀분께서는 그냥 이유 없이 계속 입질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모르고 한번 살짝 물렸는데 다행스럽게도 세게 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호자분께 아우 그래도 우리 누구님께서 착한 아이네. 그러니까 보호자분께서는 이런 얘기 병원에서 처음 들었다고 좀 기뻐하시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방어나 공격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는 거라면 통상은 피가 나거나 많이 물죠. 근데 이분은 그냥 이 숙녀분은 그냥 이유 없이 계속 입질을 하고 해요. 원래도 그런 습성이 있었다고 하시지만 이게 인지 장애 때문에 생겼다라고 하는 사례는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뭐 공격성이라든지 입질이라든지 안 하던 행동의 어떤 사례가 되기 때문에 실제 이런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동영상을 좀 보여드렸고요. 수면 패턴에 대한 거는 앞에서 뭐 충분히 강조하셨을 거라 지금 뭐 밑에는 이제 동영상이고 한데 실제 저희 방울이 같은 경우도 저게 그냥 눈 떠 있는 사진을 올린 게 아니라 뭐 밤새도록 앉아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이 지금 재생이 저건 안 되는데 계속 이유 없이 뒤척이고 뭐 보호자 부르고 어떤 데는 밥 달라고 하고 이유 없이 배회하고 밤에 잠을 안 자니까 대부분의 보호자분들께서 출근도 하셔야 되고 일상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우리 아가가 불쌍하다가 점점 심해지니까 나중에는 보호자분들의 생활 패턴도 깨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증상이거든요. 그리고 옆에 사진은 그렇게 밤새도록 그러다가 이유 없이 낮에는 평상시랑 다르게 아무 데서나 잠깐 자고 뭐 이런 패턴들도 보이게 되겠고요. 그리고 뭐 집안을 어지르는 부분도 설명드렸고 그래서 이제 기저귀를 채우기도 하고 아예 위생 상태가 나빠지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활동성이 변화하거나 이제 불안해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수많은 행동학적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랑 이제 헷갈려 하시긴 하는데 통상적인 행동학적 이슈들은 아이들의 나이가 좀 더 어릴 때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뭐 사회가 덜 됐던 상호 관계 문제든 간에. 그런데 여태까지 잘 살아왔고 훈련도 되어 있고 보호자분과 이런 알 걸 다 아는 아이들이 뒤늦게 나이 들어서 이상한 행동 패턴의 변화를 보인다면 그런 경우는 첫 번째로 인지 장애를 의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 행동 변화가 생기기는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좌측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방울이가 아주 심각하게 나빠지기 전의 사진이고 현재 제가 반려하고 있는 반려했다기보다 제가 반려를 당하고 있죠. 제가 이제 집사인데 모시고 있는 저희 교자라는 고양이입니다. 스코티시 폴드가 됐다가 스트레이트가 됐다가 막 하는데 제가 우리 방울이를 이제 떠나버리고 나서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보호자분들께서는 재입양도 권유드리고 많은 호스피스 상담을 해드리지만 이제 아이가 떠난 지가 아직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너무너무 슬프고 저도 힘들어서 아직 강아지를 재입양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도 좀 아직 좀 그런 상태고 현재는 이제 3번째 집사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진을 왜 넣냐면 저희 교자가 처음에 입양을 할 때 저희가 흔히 뭐 시주나 말주를 보면 뭐 외모의 선호도는 있을지언정 친근하고 뭔가 좀 사교성 있고 온순할 거라고 이미지를 많이 갖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넓적한 이제 우리 교자가 참고로 교자는 만두 닮았고 여자이기 때문에 교자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데려왔는데 엄청나게 까칠해요. 제가 집에서 발톱도 못 자르고 귀청소하는 것도 버거울 정도로 되게 까칠합니다. 처음에 방울이도 한 성격 했기 때문에 둘이 뭐 1m도 아니고 이 정도 거리가 있어야 되고 눈만 마주쳐도 으르렁대고 펀치 날리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저 사진은 뭐냐면 나중에 인지장애가 심해지면서 방울이는 제가 교자인지 모르고 갑자기 옆에 가서 덜썩 앉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자가 펀치를 날리고 하는데도 피하지도 않고 얻어맞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지금 저 교자 표정도 우연히 일치일지 몰라도 이거 뭐지? 쟤 뭐 하는 거지? 이런 좀 황당한 표정이라고 저는 보이긴 하는데 저런 이제 패턴들도 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정말 마음 아픈 건데 이거 많이 겪으신 분이에요. 처음에는 이유 없는 배회, 빙빙 돌고 선회한다는데 지금 보시면 동영상이 아닌 게 아쉬운데 엄청나게 빨리 돌아요. 밤새도록 미친 듯이. 네, 근데 사실 저는 이때 너무너무 불쌍하고 힘들었는데 이 시기가 그래도 나았던 것 같아요. 이 시기가 지나면 돌지도 못해요. 하루 종일 누워있고 이러고 먹지도 못하고 이런 걸 보게 되면 정말 마음이 아프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제 보호자분이 교육이라는 게 수의사 입장인 거고요. 보호자분이 모르는 걸 알려드리고 보호자분이 이 상황을 알고 대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 환경관리.
환경관리 제일 중요합니다. 1번이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베이스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다양한 영양학관리, 보조제, 그 다음에 이제 제다큐어에 해당하는 약물치료, 행동치료, 우리 설쌤의 전문 분야인데 사실 치매에서는 행동치료를 하지는 않아요. 단순히 행동학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입증됐던 것이 많이들 알고 계시는 셀레길린 또는 제품명으로 아니프릴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사람에서 이제 파킨슨병 치료제로도 쓰이고요. 개나 사람에서 흔히 하시는 쿠싱의 어떤 특정한 경우에 치료제로 쓰기도 하는데 이게 FDA 승인을 받았고 최초에 인증받은 약이기 때문에 여전히 마찬가지로 유명합니다. 핵심 기전은 뇌에 있는 특정 효소를 차단하는 것인데 들어보실 수 있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증가시키고 치매 환자의 일부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효과로 이제 카테콜라민, 저희가 운동하거나 흥분하면은 분비되는 물질 있죠.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것들. 그것을 자극하게 되는 건데 이 약도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초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중증 이상 진행된 경우에는 효과가 없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카테콜라민 자극 효과 때문에 제가 이것 때문에 방우리에서 이제 많이 아픈 기억이 있어요. 많은 보호자분들이 효과를 느끼는 것 중에 카테콜라민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종의 각성 효과, 반짝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얘가 활력이 있어 보이든 하다 보니까 좋아졌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실제 치매가 좋아졌거나 치료된 것이 아니라 이 약에 대한 효과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걸 보일 수도 있는데 이 효과는 금방 사라지게 되고 또 하나의 문제는 최근에 나온 학설에 의하면 저 효소를 차단하는 사람에서와 동물에서 많은 약들은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효소를 증가시켜버리기 때문에 뭘 눌렀으니까 나중에는 인지장애가 더 치료하기 어렵고 심해진다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서울대 의대 교수님을 통해서 국내에서도 이제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 한계들도 있고 결정적으로 이 약은 사람으로 치면 항우울제랑 유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약들과 상호작용이 상당히 심해서 이제 하루에 한 번 저녁에 먹으면 안 돼요. 애가 잠을 안 잡니다. 방울이 때도 효과가 없으니까 약을 증량해봤더니 잠을 더 안 자고 힘들었거든요. 아침에 먹이시고 하루에 한 번 먹는데 거의 대다수의 약들과 다 상호작용이 있어서 반드시 1시간 이상씩 간격을 또 뛰셔야 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이 제다큐어라는 약은 현재 앞에 설명드렸던 두 가지 항산화나 항염 작용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까지 근거에 의하면 단순히 증상 완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치매 치료에도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 이 부분은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이제 사례가 나왔던 우리 털없는 악어 숙녀분 보호자분께서 이제 지금 말고 이전에 처음에 인지장애가 생겼을 때 아이를 생각하면서 쓰신 글을 제가 동의를 받고 올린 건데요. 이 부분이 그 보호자분 개인의 이런 사정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비단 인지장애 증후군뿐만 아니라 노령 반려동물들을 돌보고 계신 많은 보호자분들이 같은 마음이실 거고 저희가 펜로스 호스피스 많은 얘기를 하는데 특히나 이 개의 치매, 인지기능장애 증후군은 빠르게 이제 사망하고 하는 응급상황은 아니지만 그동안 행복했고 같이 상호작용했던 우리 아이들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언제 아이가 잘못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주면서 같이 이제 생활하신 보호자분들한테 정말 힘들고 정말 슬픈 병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오늘 강의에서 제가 지금 이제 너무 많은 정보를 드렸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우리 개 치매, 인지장애 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반려하시는 보호자분들께 해줄 수 있는 몇 가지를 메시지를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첫 번째, 제가 잘 아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게 되게 흔하고 우리 아이한테도 생길 수 있고 어쩌면 혹시 우리 아이가 치매일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갖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 생기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통상적으로 병원에서 실제 상담을 할 때는 보호자분들께 이제 아직 여기에 대한 인식이 적은 상태에서는 사람의 치매를 먼저 떠올리기 때문에 지에 방어하시거나 우리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되게 두려워하시거든요. 처음에 접근할 때는 노화되는 아이들에서 되게 흔할 수 있고 보호자분이 돌보고 하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라고 친근하게 접근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이것은 모든 아이가 걸린 것은 아니고 명백한 질환이고 초기에 접근해서 치료하면 훨씬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만 당장 죽고 사는 병은 아니나 보호자분이 관심이 적으시거나 심해진 상태에서 개입하게 되면 제가 보여드렸던 제 사례나 많은 분들의 사례처럼 정말 힘들고 슬픈 병이에요. 첫 번째는 이 개 치매,
인지장애 증후군이라는 병에 대해서 일단 보호자분들 인지하시고 관심을 갖고 하시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앞에 설명드렸던 이제 디샤라는 증상에 대한 관심, 객관적으로는 설문지. 보호자분이 스스로 하실 수도 있지만 늘 다니셨던 병원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처음에 하실 때는 되게 보수적이세요. 이 부분이 실제 또 치료 효과가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아직까지 보호자분이 머리로 이해는 했지만 납득되거나 공감이 적으신 상태에서 사람의 치매 이미지를 갖고 평가에 임하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실제 객관적인 치매 상태에 비해서 점수가 되게 낮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실제 우리 아이가 치매일까 아닐까 궁금하고 치매가 아니었으면 좋겠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인 것이지 중요한 건 저희가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가 정말 치매인지 아닌지를 알고 그 정도에 맞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치료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보호자분께서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시면 치매인 환자가 오판되거나 저평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은 아프시지만 객관적으로 평가하시는 게 좋고 한 번의 평가에서는 상황이 달라요. 보호자분이 평가하시면서 점검도 하시고 주기적으로 관찰하면서 객관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평가서 설문지를 주기적으로 작성하셔라 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부분은 이미 얘기가 나왔지만 조기에 빨리 진단하고 치료했을 때 확실히 보조제든 치료제든 효과가 좋고요. 똑같은 수명을 산다고 해도 조금 더 좋은 삶의 질에 더 무거운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게 좋잖아요. 수명 연장을 못해도. 그래서 조기 진단해야 되기 때문에 꼭 관심 가지시고 평가하셔라. 그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검진하시라는 건데 원론적인 수의사의 멘트가 아니고요. 앞에 지나가 버린 많은 사례들에서 보호자분들께서 실제 힘들어하시는 많은 이유가 이제 건강한 줄 알았는데 우리 아이가 이렇다는 것에 대한 보호자분의 정신적인 충격 그리고 실제 케어해야 될 이미 다른 병이 많은 거예요. 관절질환, 통증, 심부전, 심장병 이런 데 인지장애까지. 그러다 보니까 훨씬 힘들거든요. 그래서 검진이라는 게 인지장애 증후군을 조기 진단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우리 아이의 건강 상태 미리 살피고 미리 치매는 완치가 안 된다고 치지만 미리 케어하고 미리 돌봐줄 수 있는 것들을 해서 몸 상태를 좋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혹시나 치매가 생겨도 오늘 소개해드린 많은 옵션들에 의해서 도움을 주기가 더 용이하다. 그래서 검진을 주기적으로 하셔라가 네 번째 멘트고요. 다섯 번째는 보호자분들이 참 힘든 일이고 저도 힘들었는데 되게 중요한 게 포기하지 마셔라. 정확하게 알고 조기 진단하고 케어하고 신약이 나왔기 때문에 하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 치매만 생각하시고 질에 포기하고 이제 힘들어하지 마음만 아파하지 마셔라 이런 얘기고요. 실제 죽는 병이 아니고 이 상태로 아이는 오래 살고 점점 나빠지거든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직접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거나 반려하시는 보호자분 말고 그 주변의 가족분이나 지인분, 친구분들한테 드린 메시지예요. 실제 저도 그랬지만 요새 이제 사회적 이슈가 많죠. 반려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서 좀 가슴이 아프고 어이가 없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데 제일 제가 이제 많이 상담을 하면서 보호자분들께 듣는 힘들었던 얘기들이 뭐냐면 나는 시간도 없고 경제적으로 솔직히 힘들다. 그런데 우리 아이 내 새끼 이렇게 보낼 수 없어서 잘해주고 싶어서 올인을 하고 계신데 제일 상처가 되는 부분이 옆에서 격려하고 도와주고 힘내라라고 하셔야 될 가족분, 주변 분들이 무슨 개한테, 무슨 동물한테 그렇게까지 이런 것들이 제일 상처가 되신다고 하고 그런 분들은 정말 아이를 떠나보내도 힘들게 떠나보내고 나중에 재입양하는 것도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현실적인 이슈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또 그분들도 나쁜 마음이라기보다는 이 보호자분들 본인을 생각해서 또 건강을 해칠까 봐 이런 부분이 걱정돼서 말씀하시는 거긴 하나 실제로는 엄청난 상처가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 투병하고 관리해야 되는 치매 아이를 데리고 있는 보호자분들께는 주변 분들의 격려라든지 응원도 무척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